네, 어느덧 2017년도 반이 지났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이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제도 변화가 있는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아무래도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 분야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금융, 조세, 부동산 등 경제 분야 달라지는 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올 하반기 이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부터 좀 짚어보죠. 청약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서울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는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6.19 부동산 규제 대책 관련해서 바뀐 제도들이 하반기에 가장 먼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체크해 볼 포인트는 역시 분양권 전매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당초에는 강남 4구 정도에만 이 분양권 전매 제한, 그러니까 기존에 한 1년 6개월 이상으로 좀 묶여 있었는데 이번에 6.19 대책이 나온 것은 뭐 서울 전역을 비롯해서 세종시, 또 뭐 경기도 과천, 광명, 그다음에 부산, 해운대 등 일부에서 이 40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요.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이 금지가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전매가 가능하느냐? 본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분양을 받은 다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후, 그때부터 이후부터 매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적용 대상에 있어서 많이들 문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적용 대상을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대책이 6.19 대책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월 19일 이후에 분양된 그 아파트에 한해서부터가 시작된다. 이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6월 19일 이후 분양된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많이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 그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도 이전보다 더 강화되는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6.19 대책의 큰 틀이 이제 두 가지였었는데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분양권 전매 제한, 원천 금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대출 규제인데요. 대출 규제는 바로 이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출 규제의 핵심은 이번에 지정됐던 조정 대상 지역 40개 구에 대해서 LTV와 DTI가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초에 LTV 한도 같은 경우에는 70%였었는데요. 이것이 10%포인트 강화된 60%로, DTI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50%로 강화가 됐는데 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게 되면은 집단 대출을 받고 이것을 나중에 잔금 대출로 바꿔서 이제 대출을 쭉 이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해당 40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 LTV, DTA 강화된 이것이 잔금 대출까지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 40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들은 이제 기존처럼 DTI, LTV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또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해하기 쉽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제보를 할 때 포상금을 주는 제도, 이게 이제 이번 하반기부터 시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화랑이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다운 계약 혹은 업 계약들이 이제 많이들 성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이제 9억대를 위주로 해서 취등록세가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9억 5천만 원, 9억 8천만 원 정도의 이제 아파트들을 매매할 때 8억 8천만 원에 거래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취등록세를 조금 깎아보려는 이런 이제 다운 계약들이 성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실거래가 위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신고 시 최대 1,000만 원의 이제 포상금이 적용이 되고요. 과태료는 부과금액의 20%를 포함해서 최대 1,000만 원대의 포상금 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바뀌는 부동산 제도인데 전세 계약이라든가 이런 모든 계약이 끝났을 때 우리 같은 당사자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데 현재 법규는 이 공인중개사가 일일이 양 당사자를 찾아가면서 이제 서명 날인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됐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중개사가 스스로 작성을 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이것도 바뀐 또 하나의 부동산 관련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공인중개사가 이제 최종 그 신고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달라지는 점들이 네. 또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때 상반기와 달라지는 점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7월 31일부터 8월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좀 이것저것 할 게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진도 그렇고요. 어떤 이런 건물 내구성들에 대한 이런 뭐 관심이라든가 주의가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건물의 이 내진 설계 여부를 체크를 해서 고지를 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 중개 대상물에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해줘야 되고요. 이 고지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혹은 기재를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400만 원,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8월부터 우리가 이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정말로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전자계약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 이런 겁니다. 즉 앞으로는 우리가 그동안은 계약 당사자가 이렇게 종이에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이 정부가 현재 이제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전자문서 보관센터에다가 일종의 온라인 즉 디지털화로 이제 같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자 부동산 계약이 활성화가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가격, 실거래가가 바로바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고요. 전세 계약, 임대계약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막 나중에 이 계약이 잘 됐네 못 됐네 확정 일과나 전입신고 같은 것들이 이 디지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위조라든가 변조 방지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동산 이제 중개업소 사장님들은 본인의 이 독점 권한 같은 것들을 이젠 좀 정부와 이렇게 좀 공용하고 이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좀 아쉬운 목소리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확실히 명확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계약서 위변조 같은 것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만큼 부동산 그렇죠. 실거래가가 자리를 잡아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융제도 바로바로 업데이트 될 겁니다. 예, 네. 금융제도 알아보도록 하죠. 야, 이 네. 요즘 종이 통장 쓰시는 분 많지는 않은데 이 오는 9월부터 신규 고객에게 종이 통장을 발급하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군요. 네, 뉴스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올해 9월부터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도 받았던 이 종이 통장 발급이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이 되는, 중지가 되는 건데요. 그동안에 은행들에서는 이 종이 통장에 대해서 여러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많게는 4,000원, 5,000원, 6,000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또 종이 통장을 그만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금융권들의 많은 부담으로 잡혔다라고 해서 이제 9월부터는 종이 통장 발행이 원격적으로 이제 중단이 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종이 통장을 원할 때는 이제 해당 금융사에서 의무적으로 발급해 줘야 한다. 이 점도 함께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돼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최초로 이 종이 통장이 이제 발급이 된 것이 1897년 한성은행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 9월이 되면 120년 만에 종이 통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종이 통장이 이제 박물관에 전시되는 일이 또 머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우리가 늘 쓰는 이제 신용카드, 현금카드 이런 것들도 이제 모바일로 이제 들어가는 시기도 언젠가는 또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많은 변화들이 금융 분야에도 있겠죠. 자, 연매출 5억 이하의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반가운 뉴스네요.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조금은 덜 수 있겠군요. 네, 아마 소상공인 상생 대책의 일환의 한 방편일 것 같은데요. 이제 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를 당국에서 꺼냈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분들은 크게 영세 가맹점 혹은 이제 중소 가맹점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영세 가맹점, 중소 가맹점에 일단 카드 수수료를 평균적으로 모두 0.6%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세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율이 0.8%로 떨어지고 중소 가맹점은 1.3%로 떨어지는데요. 여기에다가
그 영세 가맹점, 중소 가맹점의 구간을 상대적으로 좀 완화를 했습니다. 현재 영세 가맹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거든요. 이것을 좀 넉넉히 늘려잡아서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모두 영세 가맹점이 되도록 했고요. 중소 가맹점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또 넓혀 잡았습니다. 지금 당국 조사에 따르면은 이렇게 넓혀 잡음에 따라서 뭐 해당 이 소상공인분들 연간 한 80만 원 정도는 카드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3,500억 원 안팎의 이 카드 수수료 경감 부담이 있어서 이것을 좀 활성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달부터는 이제 신분증을 분실해도 은행에 찾아가지 않고도 분실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이제 파인이라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실시를 했죠. 이 파인이 우리 대중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던 것이 그동안 자기가 안 찾아갔던 뭐 은행 예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뭐 증권사의 예탁금에 남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서비스가 추가가 됩니다. 즉 본인이 만에 하나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일일이 금융사나 카드사에 전화를 하지 않고 이 파인에다가 자신의 분실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그 즉시 국내에 있는 전 금융기관이 해당 신분증 분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신분증을 가지고 어디선가 활용하게 되는 그런 거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잡혀서 불법 신고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편리한 점도 이번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세 분야 달라지는 제도 짚어보죠. 올 하반기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 확대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52개 업종에서 57개 업종으로 확대가 되는데 크게 5개 업종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뭐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이 의무 발급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함이 됩니다.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중고 자동차 소매업 중개업이 이번에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기관이 업종이 되고요. 운동 경기용품 소매업, 또 하나 스포츠 교육기관, 또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그다음에 캐터링,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포함이 되면서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됐을 때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뭐 기존 치과 변호사들 포함해서 57개 업종으로 의무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기간이 업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급받으면 나중에 연말 소득공제할 때 큰 보탬이 되겠군요. 자,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제도도 하반기부터 좀 더 보완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양도소득세 2월 과세라는 게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 혹은 증여를 받았을 때 이 물건을 5년 이내에 되팔 경우에 그때 되팔게 되는 그 가액의 기준, 이제 과표가 본인이 받게 되는 증여가액이 아니라 부모님이 최초에 취득했던 그것을 이제 취득 원가로 해서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데 이게 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2월 과세를 통해 가지고 절세를 좀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어떤 보완책이 나오냐면요. 이게 증여가액이건 최초 가액이건 비교를 해서 많게 될 경우 그 많은 세금으로 무조건 매기게 된다라고 2월 과세 제도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공정위 관련 제도인데 10월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0월부터 일감 몰아주기 관련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이제 총수 관련의 일종의 비리를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포상금을 이제 지급받게 되는데요. 공정위가 만에 하나 신고를 했는데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신고를 받으면 공정거래위가 해당 그룹이나 기업에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게 다음 달 31일부터 40일 정도 예고가 있고 10월 19일부터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제도의 포인트는 일반 국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를 조금 더 자극해서 이 일감 몰아주기를 뿌리 뽑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자 또 일감 몰아주기를 좀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적극 신고해서 또 포상금도 받아가시기를 또 바랍니다. 네, 우리 실생활에 이제 변화를 가져올 경제 관련 제도들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제도들 꼼꼼히 확인하셔서
남은 하반기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